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우리 지난번에 1905년 프랑스 야수파와 독일 다리파의 이야기,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분리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래 오늘은 어,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분리파의 그이 미술가들의 화가들의 작품을 잠깐 보고 그리고 1905년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이 비엔나 분리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클림트가 1905년에 그린 아, 풍경화입니다. 장미꽃을 그렸는데요. 나무와 장미꽃을 그렸는데 클림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유명한 그림들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클림트는 풍경화를 그리면 아주 따뜻한 느낌이 묻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모제의 이 그림은요, 이거는 그 이 화폐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비엔나 분리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게 이제 건축 공예 그리고 장식 미술 쪽에서 미술을 저작거리 일상으로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주된 비엔나 분리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맥락에서 모제의 오스트리아 화폐의 디자인입니다. 100크로넨 화폐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아, 이 뮌헨 분리파의 중심 화가였던 프란츠 폰 슈투크의 키르케의 그림인데요. 키르케라는 마녀의 그림인데 틸라 듀리에라는 연기자가 마녀로 분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틸라 듀리에는 프란츠 폰 슈트크의 부인이었죠. 음, 사실 이렇게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르누아르가 그린 1914년이니까 르누아르 말년의 그림입니다. 그래 터치가 조금 말년의 르누아르는 손이 많이 불편했죠. 그래 좀 이렇게 정교한 느낌이 을 살려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르누아르의 화풍이 잘 살아있는 그림이죠. 하지만 전반적인 그 이 틸라 드류의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프란츠 폰 슈티크의 관능적인 데서는 르누아르도 굉장히 관능적인 그림을 그리던 화가였지만 프란츠 폰 슈트크의 어떤 관능성에는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독일 표현주의의 어떤 이 나중에 이제 예, 어떤 경향이기도 한데요. 이게 프란츠 폰 슈트크가 1893년에 그린 죄라는 그런 에, 심상치 않은 느낌의 그림입니다. 에, 그리고 이거는 아놀드 베클린의 역병이라는 그림이고요. 자, 이런 느낌의 그림들이 뮌헨 분리파의 주된 어떤 경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분리파로 넘어가면 이게 막스 리베르만, 네, 거위의 털을 뽑는 여인들의 이 그림인데요. 1871년의 그림입니다. 그래, 사실 한 20여 년 전에 프랑스의 꾸르베에는 석공들의 그림을 장엄한 웅장한 느낌으로 돌을 깨는 석공들의 그림을 그려서 큰 무리를 빚게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실주의풍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20여 년 지나면요, 리베르만도 이렇게 인상주의의 이 영향을 받아서 붓터치가 굉장히 신속해지죠. 그렇지만 일상 서민의 풍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해서요. 빨래가 널어져 있는 마을의 풍경입니다. 1890년에 리베르만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어, 라이스티코프의 귀향이라는 어, 역시 인상파적인 어떤 붓터치의 상징주의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이 스며 있는 베를린 분리파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스카르비나의 정원의 산책인 뭐 인상파적 특징이 강한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주의나 인상주의 계열의 그림들이 에, 에, 베를린 분리파의 주된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 베를린 분리파가 표현주의 경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발한 이 타페르트 같은 화가들이 이제 신 베를린 분리파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그 타페르트의 1911년 그림입니다. 마리에 때의 그 여흥의 무희들의 강렬한 원색이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어, 앞으로 표현주의를 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이 스며들어오게 되죠. 그래 타페르트의 그림, 그리고 페이스타인, 네, 호숫가의 강렬한 어떤 야수파적 붓터치의 어떤 관능의 어떤 어떤 미묘한 느낌들이 있죠. 어떤 심상치 않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 페이스타인의 그림이고요. 이건 에밀 놀데의 춤추는 아이들의 강렬한 어떤 붓터치, 그리고 꽃정원, 네, 놀데의 그림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야수파적 경향에 이제 1912년에 이르게 되면 독일 표현주의를 특징 짓는 어떤 강렬한 어떤 그 표현적 느낌이 이 예언자라는 놀대의 목판하에 스며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이제 1912년 루트비 마이트너의 묵시록적 도시 풍경으로 가면 독일 표현주의의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 지난번 우리 언급했던 화가들의 그림이었어요. 자, 표현주의란 용어는 이미 1880년경 이래로 여러 여러 이러저런 방식으로 표현주의라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요지인즉슨 감각적 인상이 내면에서 정신적 작용으로 발효되어 그 힘이 강력한 감각적 효과와 함께 외부로 응축되어 분출된다는 것인데요. 1911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신분리파 전시회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서 예술사적 맥락에서 현대적 의미로 고착됩니다. 다른 예술 영역에서도 그렇게 폭넓게 사용되고요. 앞에서 표현주의를 선구하는 작가 스트린베리를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고야 아니면 뭉크 아니면 앙소르 같은 그런 표현주의 이런 화가들을 표현주의의 선배 화가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야수파 화가들의 초기 그림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술로서 미술에 요구되는 숙련된 기량이라는 것이 물론 얼마 안 있어서 나름대로 세련된 기량을 유감없이 과시하게는 되지만 이런 기량이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별 관심이 없거나 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점에서 다리파 화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리파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면 전통적인 의미로 미술을 이야기하기에는 야수파 화가들의 초기 그림보다도 예를 들어서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 같은 그림들보다도 훨씬 더 전통적인 의미의 미와는 구별되는 다른 작용을 그림을 보는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표현주의를 언급할 때 염두에 두면 좋을 용어가 그로테스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로테스크는 16세기 초 이탈리아 동굴
이탈리아로 그로또라고 합니다. 에서 발굴된 고대 로마 유적의 분위기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괴상하고 흉측해서 붙여진 용어인데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을 보더라도 무언가 그로테스크한 작용에 어딘가 끌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일 겁니다. 아마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 자신 젊은 시절 키르이너의 그림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사정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독일의 해결주의 철학자 로젠크란츠가 1853년 추함의 미학이란 책을 펴낸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젠크란츠에게 추는 미의 상대적 개념으로 미가 있어 추가 있다는 그런 방식인데요. 추가, 추함성으로서 강력한 자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로테스크 역시 가령 우아함이 없어 그로테스크라 하기에는 그로테스크한 성질이 있어서 그로테스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신의 세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로젠크란츠의 작업에 깔려 있지 않나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결핍으로 다른 것을 규정짓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어떤 다른 것이 있음이라는 사고방식이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자임한 다리파 화가들의 사상적 기반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결과 나온 작품들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수성에도 당최 이해할 수 없다는 정도는 아닌 아, 어쩌면 그저 단순한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법도. 자, 이건 이제 나의 경험을 얘기해서 그런데요. 아니면 대체로 그로테스크를 라든지 일반적으로 표현이 강력한 그런 소위 모더니즘 경향의 작품들을 소위 저작거리에서의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 이렇게 충분히 그냥 취향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1905년 야수파 그리고 프랑스 야수파 그리고 독일의 다리파 화가들의 그림을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표현주의로 전개되는 그런 경향에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그런 경향의 작품들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1906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